남해안 혜성시의 작은 지방은행. 월요일 오전 9시 55분 70대 박말순 할머니는 늘 그랬듯 검은색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은행 앞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월요일은 3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매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방법으로 머리를 빗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길을 걸어 은행에 와서 통장 정리와 생활비 인출을 하는 거였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전 10시 정각에 은행 문을 밀고 들어서며 할머니는 작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 일상의 반복이 주는 평온함이 좋았거든요. 은행 로비는 평소와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대기표 발급기 앞에서 할머니는 잠시 멈춰 섰어요. 몇 번째 번호인지 확인하려고요. 화면에는 203번까지 처리 완료라고 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버튼을 누르자 대기표가 나왔어요. 204번. 딱 한 번만 기다리면 되겠네.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대기표를 가죽 지갑에 조심스럽게 끼워 넣었습니다. 이 지갑은 남편이 은퇴 선물로 사준 거였어요. 벌써 1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쓸만했죠. 평소 자리인 창가 쪽 의자에 앉으며 할머니는 습관적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혜성시의 작은 바닷가가 보였어요. 오늘은 날씨가 특히 좋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느긋하게 떠다니고 있었죠. 할머니는 핸드백에서 작은 손거울을 꺼냈습니다. 30년 넘게 사용해온 이 거울은 할머니의 모든 순간을 함께 했어요. 교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가방 안에 들어 있었죠. 거울을 들여다보며 립스틱을 다시 발라주려던 순간 할머니는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배경 속에서 대기석 뒤편에 서 있는 젊은 남자 3명이 보였어요. 이상한 건 이들이 번호표를 들고 있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그냥 서서 무언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ATM을 사용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거울을 다시 보니 더 이상해졌습니다. 세 남자가 모두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정확히는 자신의 가방을 자신의 손에 든 대기표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거울을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금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어요. 마치 처음부터 다른 걸 보고 있었던 것처럼요. 기분 탓인가? 할머니는 다시 거울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해 봤어요. 세 남자 중 한 명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는데 화면을 할머니 쪽으로 살짝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진을 찍는 것처럼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계속해서 시계를 보고 있었어요. 10시 2분, 3분, 4분.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이상한 건 세 번째 남자였어요. 그의 옆 얼굴이 어딘가 낯익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누군지는 떠오르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30년 넘게 교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만났죠. 그래서 한 번 본 얼굴은 잘 잊지 않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이 남자는 분명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동과 함께 울리는 벨소리가 조용한 은행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할머니는 당황해서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모님 안녕하세요. 도연이에요. 사돈의 아들 도연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뭔가 달랐어요. 목소리에 이상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거든요. 도연이. 갑자기 웬 전화냐? 그게 아버지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돈어른이 몸이 안 좋다는 건 들었지만 갑자기 악화됐다니요. 어머 그래? 어떻게 안 좋아지셨는데?
병원에서 갑자기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수술비가 좀 많이 나와서요.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릴까 봐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수술비가 얼마나 되는데?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보험 처리되는 부분도 있지만 당장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는 게 좀 많아서요. 할머니는 금액을 듣고 놀랐습니다. 8천만 원이라니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모님께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 도연이 말을 망설이고 있을 때 할머니는 거울을 통해 다시 뒤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 남자 중 한 명이 전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할머니가 전화를 받는 순간에 저 남자도 전화를 하고 있다니요. 이모님, 들으시고 계세요? 들었어. 근데 도연아. 할머니가 뭔가 물어보려던 순간 도연이 갑자기 묘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이모님 오늘 은행 들르시죠? 이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은행에 온다는 말을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할머니는 매주 월요일마다 은행에 오는 게 습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정확히 언제 올 건지 미리 말한 적은 없었어요. 어떻게 알았니? 그냥. 평소에 이모님이 월요일마다 은행 가신다고 하셔서요. 혹시 오늘도 가실까 해서. 도연의 대답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평소에 도연이 할머니의 일상에 그렇게 관심을 보인 적이 있었나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오늘 정기예금 만기되는 거 있으시죠? 작년에 가입하신 거 말이에요. 이번에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기예금 만기일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할머니는 확실히 기억했어요. 작년 3월에 가입한 1년 만기 정기예금이 다음 달 15일에 만료된다는 걸요.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도연에게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도연아, 넌 어떻게? 그때 이모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금리가 좋다고. 도연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더욱 어색해졌어요.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할머니는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낯익은 얼굴의 남자가 전화를 끊더니 다른 두 남자와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정체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바로 도연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어요. 도연이 지금 전화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동시에 저기 뒤편에서도 서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아니면 전화 속의 도연과 저기 서 있는 도연이 같은 사람이라는 뜻일까요? 이모님, 그래서 부탁인데 오늘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버지가 정말 위급하셔서. 전화 속 도연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할머니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바로 그 순간 창구에서 누군가가 할머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4번 고객님.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창구를 봤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의 눈빛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경고하는 듯한, 조심하라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이모님, 아직 거기 계세요? 전화 속에서 도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거울을 통해 뒤쪽을 다시 봤어요. 세 남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중 한 명은 분명히 도연이었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전화로는 병원에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은행 안에 있다니요. 그것도 할머니를 지켜보면서요. 이모님, 답답해서 그러는데 혹시 지금 은행에 계시면서도 전화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도연의 이 말을 들은 순간 할머니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도연이 자신이 은행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니,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직접 보고 있었던 거였죠.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가족처럼 여겨왔던 도연이 지금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왜일까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이모님, 왜 대답이 없으세요? 아니야. 잠깐만. 할머니는 전화를 잠시 멀리 두고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정말 아버지가 위급한 상황이라면 도연이 은행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병원에 있어야 정상이죠. 그리고 8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아무런 담보나 계약서도 없이 그냥 빌려달라고 하는 것도 이상했어요. 게다가 할머니의 정기예금 만기일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건 누군가 미리 조사했다는 뜻이었어요. 204번 박말순 고객님. 창구에서 다시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또렷하게 그리고 긴급한 느낌으로요. 할머니는 전화기를 귀에 다시 댔습니다. 도연아, 미안한데 은행 일을 먼저 보고 다시 전화할게. 이모님, 잠깐만요. 정말 급한 일이라서. 나중에 얘기하자.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 남자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도연은 뭔가 당황한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뭔가 매우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일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것도요. 창구로 걸어가면서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평범한 월요일이 오늘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 같다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크고 복잡한 일의 시작에 불과한지,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일이라는 걸요. 창구 직원의 조심스러운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창구 앞에 서자 젊은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어요. 명찰에는 서지영 차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04번 박말순 고객님 맞으시죠? 서지영의 목소리는 평소 은행 직원들과는 뭔가 달랐어요. 더 따뜻하고 동시에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맞아요. 할머니가 대답하자 서지영은 빠르게 주변을 둘러봤어요. 마치 누군가 듣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통장과 도장 가져오셨죠? 오늘은 어떤 업무로 오셨는지. 네. 그냥 평소처럼 생활비 좀 찾으려고요. 그리고 통장 정리도 하고. 할머니가 말하는 동안 서지영은 계속해서 컴퓨터 화면을 보며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전산 확인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요. 서지영이 이렇게 말하면서 통장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몇 가지 서류를 뒤적이는 척하면서 작은 메모지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기다리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은행 로비는 평소와 다르지 않아 보였지만 뭔가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고객들은 대부분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한 중년 남성은 ATM 앞에서 카드를 넣었다 뺐다 하고 있었고 젊은 엄마는 아이를 달래면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쪽 세 남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할머니는 다시 손거울을 꺼내서 슬쩍 뒤를 봤습니다. 세 남자 중 도연은 핸드폰을 보는 척하면서 계속 할머니 쪽을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서지영이 통장을 돌려주면서 말했어요. 고객님, 처리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통장을 받아들면서 할머니는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통장이 평소보다 조금 두껍게 느껴졌거든요. 자세히 보니 통장 사이에 작은 종이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어요. 30년 동안 은행을 다니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조심스럽게 종이를 꺼내서 펼쳐보니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뒤를 보지 마세요. 뒤쪽 남자들이 당신의 통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경찰을 호출했으니 아무 일 없는 표정으로 기다려주세요. 절대 그들과 대화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려서 종지를 다시 접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정말로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30년 넘게 교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위험한 상황들을 겪어봤어요. 학교 폭력, 가정 문제, 심지어 아동 학대 의심 사례까지. 그때마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왔었죠. 하지만 지금은 자신이 그 위험한 상황의 중심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종이를 접어서 지갑에 넣고 평소처럼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 척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도연이 정말 나를 속이고 있는 건가? 왜? 도대체 왜?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 소리로 봐서는 남자였어요. 그리고 그 발걸음이 할머니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뒤를 돌아보고 싶은 충동을 꾹 참았어요. 대신 손거울을 다시 꺼내서 화장을 고치는 척하면서 뒤를 관찰했습니다. 도연이었어요. 그가 할머니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모님. 도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어요. 다정하고 친근한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할머니에게는 그 목소리가 전혀 다르게 들렸어요. 할머니는 거울을 내려놓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하면서요. 어머 도연이? 여기서 웬일이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다행히 떨리지 않았어요. 오랜 교사 생활로 단련된 침착함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 옆 의자에 앉았어요. 아, 이모님. 전화 끊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냥 전화로만 말씀드리는 것보다 직접 와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아. 할머니는 대답하면서 도연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평소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도연의 눈이 계속해서 할머니의 가방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손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모님, 아까 전화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수술건 말이에요. 응, 들었어. 갑자기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 네, 맞아요. 그런데 도연이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마치 누군가 듣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이모님이 작년에 가입하신 정기예금 있잖아요. 그거 만기가 다음 달 15일이죠. 이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온몸이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정기예금 만기일. 이걸 도연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걸 알고 있니?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도연은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보였어요. 하지만 금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이모님이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금리가 좋아서 1년짜리로 했다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지? 할머니의 질문에 도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미소는 여전했지만 눈빛이 조금 차가워진 것 같았습니다. 아, 작년에 가족 모임 때였나?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히 들었던 것 같아서요. 도연의 대답은 애매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그런 개인적인 금융 정보를 가족 모임에서 말한 적이 없다는 걸요. 그래서 말인데 요즘 금리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모님이 작년에 가입하실 때보다 거의 절반 수준이 됐어요. 도연이 갑자기 금리 이야기를 꺼내자 할머니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평소에 도연이 금융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나요?
그래서 지금 해지하시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아니면 도연이 잠시 말을 멈추고 할머니의 반응을 살폈어요. 아니면 아버지 수술비로 잠시 빌려주실 수 있으면 다음 달에 만기될 때 원금이랑 이자까지 다 갚아드릴게요. 여기서 할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만약 정말로 급한 수술비가 필요하다면 은행 대출이나 다른 방법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 자신의 정기예금을 노리는 걸까요? 그리고 8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아무런 담보나 계약서도 없이 그냥 빌려달라고 하는 것도 이상했어요. 도연아, 근데 8천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다른 방법은 생각해봤니? 할머니가 이렇게 묻자 도연의 표정이 또 한 번 변했어요. 이번에는 조금 초조해 보였습니다. 다른 방법도 알아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요. 아버지 상태가 정말 위급하거든요. 그럼 다른 가족들은 뭐라고 하니? 형들이나 누나들 말이야. 이 질문에 도연은 잠시 말이 막혔어요. 그리고 눈빛이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게 다들 각자 사정이 있어서 당장 현금을 준비하기가 어렵다고. 도연의 대답은 점점 더 설득력이 없어졌어요. 할머니는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거짓말하는 아이들의 패턴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눈을 피하고 말을 더듬고 설명이 일관성이 없어지는. 도연이 지금 보이는 모든 행동들이 그런 패턴과 일치했어요. 그런데 도연아, 정말 이상한 게 할머니가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창구에서 서지영이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204번 고객님, 처리 준비가 됐습니다. 서지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간 크고 또렷했어요. 마치 일부러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규정상 고객님 혼자만 창구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듣자 도연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할머니가 일어서려 하자 도연이 급히 말했어요. 이모님, 잠깐만요. 제가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아버지 일이 정말 급해서. 죄송합니다. 고객 본인만 가능합니다. 서지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할머니와 눈을 마주치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도연을 돌아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이제 가면이 벗겨진 듯한 표정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모님, 빨리 처리하시고 나와서 얘기해요. 정말 시간이 없어서. 도연의 목소리에는 이제 간절함보다는 조급함이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구로 걸어가면서 손거울을 다시 들어 뒤를 봤어요. 도연이 다른 두 남자에게 다가가서 뭔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도 모두 긴장해 있었어요. 특히 도연은 자꾸만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처럼요. 할머니는 이제 확신했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도연이 자신의 정기예금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 8천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한 것, 그리고 오늘 하필 자신이 은행에 올 걸 알고 있었다는 것.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왜일까요? 도연이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30년 넘게 가족처럼 여겨왔던 그 사람이 왜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걸까요? 창구로 걸어가면서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서지영이라는 은행 직원이 왜 자신을 도와주려고 하는지도 궁금했고 경찰을 호출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이 언제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창구 앞에 서면서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도연과 두 남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차가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평범하고 안전한 세상이 사실은 그렇게 평범하지도 안전하지도 않았다는 걸요. 그리고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일 수 있다는 무서운 진실도요. 서지영이 할머니를 VIP 상담실로 안내하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고객님, 안전한 곳에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 모든 게 언제까지 계속된 거지? VIP 상담실 문이 닫히는 순간 할머니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어요. VIP 상담실로 향하는 짧은 복도를 걸으면서 할머니는 서지영의 뒷모습을 유심히 봤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상담실 문이 닫히자 서지영은 즉시 블라인드를 내렸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의자에 앉게 한 후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우선 안전한 곳에 계시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서지영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공식적인 은행 직원의 목소리가 아니라 더 개인적이고 따뜻한 톤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자 서지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지금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어요. 조금만 버티시면 됩니다. 비상벨이요? 그럼 정말로. 네,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서지영이 컴퓨터 모니터를 할머니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할머니의 계좌 정보가 떠 있었어요. 처음에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예금 잔액, 최근 거래 내역들. 할머니가 평소에 보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지영이 다른 메뉴를 클릭하자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 이것부터 보세요. 첫 번째 화면에는 할머니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 목록이 떠 있었어요. 1번 카드, 2번 카드, 3번 카드. 서지영이 하나씩 읽어주는데 할머니는 점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7번까지. 총 7장의 신용카드가 고객님 명의로 발급되어 있어요. 7장이요? 저는 카드를 하나도 안 만들었는데요. 할머니는 정말 당황했어요. 신용카드라는 것 자체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평생 현금만 사용해 왔거든요. 이 카드들로 지난 6개월 동안 소액 결제가 이루어졌어요. 서지영이 다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거래 내역이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었어요. 3만원, 5만원, 2만원.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이나 게임 사이트에서의 결제 내역이에요. 총액이. 서지영이 잠시 계산기를 두드린 후 말했습니다. 540만 원이 넘습니다. 할머니는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540만 원이라니 자신의 한 달 생활비보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서지영이 또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대출 내역이었어요. 고객님 명의로 실행된 대출이 총 6건 있습니다. 화면에는 서로 다른 금융기관들의 이름이 보였어요. 제1금고, 해성농협, 동양저축은행. 각각의 대출 금액은 3천만 원, 2,500만 원, 3,500만 원. 서지영이 하나씩 읽어주는 동안 할머니는 현실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총 대출 금액이 1억 8천만 원입니다. 1억 8천만 원이요? 할머니는 그 숫자를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자신이 평생 벌어본 돈보다 많은 금액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거예요. 서지영이 세 번째 화면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입출금 내역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거래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큰 금액이 들어왔다가 즉시 다른 계좌로 빠져나가고 또 다른 곳에서 돈이 들어와서 또 다시 빠져나가고. 이게 뭐예요? 자금 세탁이에요. 고객님의 계좌가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에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서지영이 설명을 계속했어요. 보세요. 이 거래들 대부분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패턴을 보면 화면의 숫자들을 가리키며 서지영이 말했습니다. 큰 돈이 여러 개의 작은 금액으로 쪼개져서 들어오고 그것들이 다시 합쳐져서 다른 계좌로 나가요. 전형적인 자금 세탁 패턴입니다. 할머니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런 복잡한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그럼 나는 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고객님은 피해자세요. 이 모든 게 고객님 모르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서지영이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할머니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총 금액이 서지영이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어요. 지난 6개월 동안 고객님 계좌를 거쳐간 돈이 12억 원이 넘어요. 12억 원이요? 할머니는 그 숫자를 듣고 현기증이 날 것 같았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서지영이 또 다른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CCTV 관제 시스템이었어요. 고객님, 이건 우리 은행 주변의 CCTV 영상인데요. 화면에는 은행 앞도로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화면 구석에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달 15일 고객님이 은행에 오셨던 날이에요. 영상에서 할머니가 은행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저기 보세요. 서지영이 화면의 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은행 앞에 정차해 있었어요. 이 차가 고객님이 들어가신 후에도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영상을 빨리 감기로 돌리자 그 차가 할머니가 나올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이 나오시면 할머니가 은행에서 나오자 차가 천천히 뒤따라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미행이에요. 고객님의 일상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어요.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서지영이 다른 폴더를 열었어요. 이번에는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어젯밤에 경찰에서 받은 자료예요. 첫 번째 사진을 보여줬는데 할머니의 집 외벽에 작은 기계가 붙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몰래카메라예요. 뭐라고요? 고객님 집 주변에 몰래카메라가 17개나 설치되어 있었어요. 서지영이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집 앞 전봇대, 건너편 건물벽, 심지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까지. 현관문 앞에도 있고 베란다 쪽에도 있어요. 그리고 서지영이 마지막 사진을 보여줬는데 이건 할머니 집 안을 찍은 것 같았어요. 거실 창문 틈으로도 촬영이 가능한 각도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모든 일상이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게 언제부터 이런 일이? 카메라 설치는 약 2달 전부터인 것 같아요. 하지만 고객님에 대한 정보 수집은 서지영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훨씬 오래전부터였을 것 같아요. 정기예금 정보, 생활 패턴, 가족관계. 이 모든 걸 알아내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을 테니까요. 할머니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도연이 자신의 정기예금 만기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이유를요. 그럼 도연이는 네, 주동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족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고객님께 접근한 거죠.
서지영이 또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번에는 도연의 사진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이 사람 맞죠? 아까 밖에서 고객님과 이야기하던. 네, 맞아요. 실명은 김도연 34세. 그런데 서지영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전과가 있어요. 사기 혐의로 3번 처벌받았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관된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도 없을 만큼 충격을 받았어요. 30년 넘게 가족처럼 여겨왔던 사람이. 그럼 아버지 수술 이야기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의 목표는 고객님으로부터 현금을 인출받는 것이었을 거예요. 서지영이 설명을 계속했어요. 보통 이런 사기의 패턴은 이래요. 먼저 급한 상황을 만들어서 피해자를 압박하고 그 다음에 현금 인출을 유도해요. 그리고 서지영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인출이 끝나면 바로 현금을 빼앗고 도주하는 거예요. 도주요? 네, 아마 밖에 차량이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도주요? 그리고 현금을 받자마자 서지영의 설명을 듣고 있던 할머니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만약 서지영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만약 이 쪽지를 주지 않았다면 자신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서지영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사실 고객님 계좌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된 게 6개월 전이에요. 6개월 전이요? 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계속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면서 서지영이 설명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제가 퇴근 후에 별도로 조사를 해봤어요. 고객님의 거래 패턴, CCTV 영상, 그리고 관련 인물들까지. 그래서 오늘. 네, 오늘이 결정적인 날이 될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래서 미리 경찰에 신고하고 비상계획을 세워둔 거예요. 할머니는 서지영을 다시 봤어요. 이 젊은 여직원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 많은 일을 해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서지영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뭔가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상담실 밖에서 갑작스러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가족이라고요. 도연의 목소리였어요.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고객님과 꼭 이야기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개인 상담 중이라서. 다른 직원이 도연을 막으려고 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서지영이 급히 일어나더니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고객님, 절대 나가시면 안 돼요. 지금 저들이. 그때 상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모님 계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문 바로 밖에서 들렸어요. 정말 급한 일이라서요. 아버지가 정말 위험해요. 서지영이 할머니에게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직 경찰이 오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버텨야 해요. 문 밖에서는 도연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이제는 간절함보다는 조급함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모님, 제발요. 시간이 정말 없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빨리 나와야 해요. 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순간 할머니와 서지영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차가 기다리고 있다고? 정말로 서지영의 예상대로 도주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문 밖의 소리가 점점 더 시급해지고 있었어요.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아직 못 잡았어요. 지금 도망치려는 것 같습니다. 서지영이 급히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이제 모든 걸 이해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그리고 서지영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도움을 준 건지.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위험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경찰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상담실 밖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더 다급해지고 있을 때 갑자기 은행 로비에서 큰 소음이 들렸어요. 경찰입니다. 모두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우렁찬 목소리가 은행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시에 여러 명의 발걸음 소리가 바닥을 울리며 들려왔어요. 서지영이 할머니를 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왔네요. 이제 안전해요. 하지만 상담실 밖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잠깐, 이게 뭔 상황이에요? 도연의 목소리가 당황스럽게 높아졌어요. 저는 그냥 가족 일로 온 건데. 왜 경찰이? 김도연 씨 맞습니까? 경찰관의 차갑고 정확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맞는데요. 그런데 왜? 사기 및 금융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도연의 목소리가 급격히 높아졌어요. 이제는 평소의 차분한 톤이 아니라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할머니는 상담실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30년 넘게 알아온 사람의 목소리가 이렇게 낯설게 들릴 줄은 몰랐거든요. 밖에서는 계속 소란이 이어졌어요. 손을 뒤로 하고 엎드리세요. 아니에요. 정말 오해라고요. 저는 이모님의 조카인데. 저항하지 마세요. 더 힘들어집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는 할머니의 마음에도 차갑게 울렸습니다. 서지영이 조심스럽게 상담실 문을 열어서 밖을 확인했어요. 고객님, 이제 나가셔도 돼요. 할머니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서 문 밖으로 나오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은행 로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복을 입은 형사들이 6명이나 되었어요. 그들은 모두 전문적이고 차분한 모습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도연과 함께 있던 두 남자는 이미 바닥에 엎드린 채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체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시선은 오직 도연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도연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2명의 형사가 그를 양쪽에서 붙잡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이제 가면이 완전히 벗겨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보던 다정하고 친근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차가우면서도 절망적인 표정이 있었어요. 이모님. 도연이 할머니를 보자마자 소리쳤어요. 이모님, 이거 정말 오해예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연기하는 것 같은 계산된 느낌만 있었습니다. 수사팀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피해자이신 박말순 할머님이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정말. 네, 모두 사실입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를 벌여왔어요. 팀장이 할머니를 안심시키려는 듯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특히 김도연 씨는 이런 가족 사칭 사기의 전문가입니다. 이 말을 듣자 도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이모님의 김도연 씨. 팀장이 도연을 향해 차갑게 말했어요. 사기전과 산범의 이번이 4번째입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전과가 있다고 해서. 그리고 어르신 집에 설치한 몰래카메라 17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팀장이 투명한 증거 봉투를 들어 보였어요. 그 안에는 작은 카메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카메라들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렇게 작은 것들이 자신의 모든 일상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게, 이건 정말. 도연이 말을 더듬었어요. 이제는 변명할 거리도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차량에서 발견된 이것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다른 형사가 또 다른 증거 봉투들을 가져왔어요. 첫 번째 봉투에는 접이식 칼이 들어 있었어요. 날이 예리하고 위험해 보이는 흉기였습니다. 접이식 흉기입니다. 휴대용으로 제작된 것 같네요. 할머니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만약 은행에서 돈을 찾아주었다면 그 다음에 저런 흉기로. 그리고 이것. 두 번째 봉투에는 작은 병이 들어 있었어요. 마취제입니다. 클로로포름 계열의 약물로 추정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무릎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마취제라니. 정말로 이들의 계획이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서지영이 재빨리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고객님 괜찮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모님 정말로 오해예요. 도연이 다시 한번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의 목소리에 필사적인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모님을 해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돈이 급해서. 돈이 급해서 마취제까지 준비했다고요? 수사팀장의 차가운 질문에 도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그리고 17개의 몰래카메라로 2달 동안 감시한 것도 돈 때문이었다고요. 팀장이 계속 추궁하자 도연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가면마저 완전히 벗겨졌어요. 이제 그의 얼굴에는 체념과 분노만 남아 있었어요. 더 이상 다정한 조카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도연이 갑자기 말했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모님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할머니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30년 관계가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모님을 해치려고 한 건 아니에요. 도연이 계속 말했어요. 그냥 돈만 받고 끝낼 생각이었어요. 마취제와 흉기는 왜 준비했습니까? 그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도연의 대답은 점점 더 일관성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도연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요. 그냥 돈을 위해 만들어진 가짜 인격이었던 거예요. 김도연 씨, 공범들과 함께 동행하시죠. 형사들이 도연을 끌고 나가려고 했어요. 이모님. 도연이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향해 소리쳤어요. 저는 정말. 하지만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들을 수 없었어요. 형사들이 그를 재빨리 밖으로 끌고 나갔거든요. 은행 로비는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다른 고객들은 이미 모두 대피해 있었고 남은 건 할머니와 서지영, 그리고 몇 명의 형사들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연과 공범들이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검은색 경찰차 3대가 줄지어 서 있었고 각각의 차에 1명씩 태워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마지막 차에 탔어요. 창문 너머로 그의 모습이 잠깐 보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차가 출발하자 할머니는 그제서야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로 끝난 건가요? 서지영이 할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네, 이제 안전해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전혀 안전하지 않았어요. 30년 넘게 쌓아온 관계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믿을 수 없었거든요. 수사팀장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큰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제가 뭘 했다고. 많은 걸 하셨어요. 우선 침착하게 대응해 주셨고 서지영 대리의 도움도 받아주셨잖아요. 팀장이 서지영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지영 대리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할머니는 서지영을 다시 봤어요. 이 젊은 여성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줬는지.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서지영이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할머니는 알 수 있었어요. 이게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걸요. 팀장이 할머니에게 설명을 계속했어요.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할머님의 증언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팀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네, 도울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어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일단 오늘은 이만 가셔서 쉬세요. 내일쯤 연락드릴게요. 팀장이 명함을 주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혹시 다른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즉시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형사들이 모두 나간 후 은행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평소의 그 평온한 조용함이 아니었어요. 뭔가 큰 일이 지나간 후에 무거운 정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서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평범한 월요일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바뀌어 버렸어요. 도연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사실 김도연이라는 전과자였고 자신은 2달 동안 감시당하고 있었고 오늘 죽을 뻔했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 모든 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현실 같지 않았어요. 고객님 괜찮으세요? 서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네, 그냥 아직 잘 믿어지지 않아서요. 당연해요. 누구든지 이런 일을 겪으면 충격받을 수밖에 없어요. 서지영이 할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로 끝났어요. 더 이상 위험하지 않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끝난 걸까? 혹시 도연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서지영은 왜 자신을 도와준 걸까? 이 모든 질문들이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 집에 가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제가 택시 불러드릴게요. 서지영이 친절하게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서지영을 다시 봤어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괜찮아요. 저에게도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서지영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특별한 이유요? 할머니가 궁금해하자 서지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서지영은 할머니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었어요. 혹시 궁금한 게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할머니는 명함을 받아들이며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지영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요. 은행을 나서면서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서지영이 창구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뭔가 낯익은 것 같았지만 여전히 정확히 누구인지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그 이유를 알게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오늘의 모든 일들이 더 큰 의미를 갖게 될 거라는 것도요. 사흘이 지난 목요일 오후 2시. 할머니는 광역수사대가 있는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은 생각보다 크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입구에는 경찰청 광역수사대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고 경비원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지난 사흘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도연의 체포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고 자신이 2달 동안 감시당했다는 사실이 악몽처럼 따라다녔거든요. 특히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더욱 불안했어요. 몰래 카메라들이 모두 제거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말순 할머님이시죠? 경비실에서 신분을 확인한 후 젊은 경찰관이 할머니를 안내했어요. 강은석 조사관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가면서 할머니는 긴장감을 느꼈어요. 이런 곳에 와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복도는 생각보다 조용했지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전화 소리와 타자 소리가 이곳이 얼마나 바쁜 곳인지를 알려주고 있었어요. 여기입니다. 경찰관이 금융범죄수사과라고 적힌 문 앞에서 멈췄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넓은 사무실에 여러 개의 책상이 있었고 각 책상마다 수사관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사무실 한쪽 구석에 있는 상담실로 안내되었어요. 유리로 된 작은 방이었는데 안에는 중년 남성이 두꺼운 파일들을 앞에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님. 금융감독원에서 파견 나온 강은석 조사관입니다. 강 조사관은 4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차분하면서도 전문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우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도연이는 어떻게 됐나요? 할머니가 제일 궁금해하던 것을 먼저 물어봤어요. 구속되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강 조사관이 첫 번째 파일을 열며 말했어요. 그런데 할머님, 사실 김도연은 우리가 오랫동안 추적해온 인물이에요. 오랫동안이요? 네, 한 2년 정도 됐을까요? 처음에는 단순한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시작됐는데 조사를 해보니 훨씬 큰 조직의 일원이었어요. 강 조사관이 컴퓨터 모니터를 할머니 쪽으로 돌렸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조직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도연이 속해 있던 조직의 구조예요. 조직도를 보니 정말 복잡했어요. 맨 위에는 총책이라고 적혀 있고 그 밑으로 여러 개의 팀들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족 접근팀이라는 게 있어요. 도연이 바로 이 팀의 리더였습니다. 강 조사관이 화면의 한 부분을 가리켰어요. 이 팀의 역할은 피해자와 가족 관계를 맺거나 기존의 가족 관계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도연이가 우리 가족에게 접근한 것도 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할머님을 표적으로 정하고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법을 찾다가 사돈 관계를 이용한 거죠.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어요. 30년 넘게 쌓아온 관계가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는 게. 그런데 할머님,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강 조사관이 두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도연이 연루된 사건이 총 47건이나 됩니다. 47건이요? 네, 대부분 60대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였어요. 그리고 피해 금액이 강 조사관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총 23억 원이 넘어요. 할머니는 그 숫자를 듣고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23억 원이라니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 사건들 중에 몇 건은 강 조사관이 잠시 말을 멈추고 할머니의 반응을 살폈어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도 있어요. 사망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총 3건입니다. 모두 사기 과정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거나 약물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들이에요. 강 조사관이 사진들을 보여줬는데 모두 할머니와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었어요. 이분들도 저처럼 네, 비슷한 방법으로 접근당했어요. 가족을 사칭하거나 급한 상황을 만들어서 돈을 요구하고 할머니는 그 사진들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서지영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자신도 저런 상황에 놓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님 사건에서 특이한 점이 발견됐어요. 강 조사관이 세 번째 파일을 꺼냈어요. 5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님의 남편분 관련해서요. 할머니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남편 말씀이세요? 네, 방영수 어르신이시죠? 2020년 12월에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강 조사관이 의료 기록을 보여줬어요. 당시 진단서에서 의심스러운 점들이 발견됐어요. 화면에는 남편의 의료 기록이 떠 있었어요. 진단명, 치료 과정, 입원 기록들. 처음 진단은 위암 초기였어요. 수술하면 완치 가능한 상태였죠. 네,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2차 소견에서 갑자기 말기로 바뀌었어요. 그것도 다른 병원에서요. 강 조사관이 설명을 계속했어요. 첫 번째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는데 두 번째 병원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그때를 떠올렸어요. 남편이 갑자기 다른 병원으로 옮기자고 했던 그날을. 그때 도연 씨가 병원을 추천해 드렸죠. 어떻게 아세요? 도연이 진술에서 나왔어요. 자신이 더 좋은 병원이라며 추천했다고. 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때도 도연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번째 병원의 담당 의사가 강 조사관이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사람이에요. 김태웅 의사 45세. 사진 속의 남자는 평범해 보이는 중년 의사였어요. 이 의사도 도연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의사가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네, 우리가 조사해보니 이 의사는 도연 조직으로부터 돈을 받고 거짓 진단서를 작성해 왔어요. 강 조사관이 은행 계좌 내역을 보여줬어요. 도연이 계좌에서 이 의사 계좌로 총 8번에 걸쳐 500만 원씩 송금한 기록이 있어요. 그럼 남편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높아요. 초기 암이었다면 수술로 완치될 수 있었을 거예요. 강 조사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거짓 진단으로 수술 시기를 놓치면서 할머니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5년 전 그 겨울밤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남편이 말기라는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져 있던 모습, 자신도 모든 걸 포기하고 눈물로 마지막을 지켰던 그 시간들. 그럼 내가 남편을 죽인 거네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할머님. 할머님은 피해자세요. 강 조사관이 급히 말했어요. 도연과 그 조직이 계획적으로 어르신들을 속인 거예요. 할머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그때 다른 병원을 더 알아봤다면 할머님, 그때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의사의 진단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강 조사관이 할머니를 위로했지만 할머니의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하필 저희를 표적으로 삼은 건가요?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강 조사관이 다른 자료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첫째, 할머님이 전직 교사라서 사회적 신뢰도가 높았어요. 둘째, 남편분이 돌아가시면서 혼자 계시게 되어 더 취약한 상황이 되었고. 셋째는
경제적 여유가 있으셨어요. 퇴직금, 보험금, 부동산. 이런 것들이 그들의 표적 선정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자신의 모든 정보가 도연에게 노출되어 있었다는 걸요. 그럼 이 모든 게 남편이 돌아가신 직후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강 조사관이 시간표를 보여줬어요. 2020년 12월 남편분 사망. 2021년 1월부터 도연이 할머님께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의금을 전하러 온다는 명목이었고 할머니는 기억했어요. 그때 도연이 얼마나 다정하고 친절했는지. 그 다음 6개월 동안은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시간이었어요. 가족 모임에 참석하고 안부를 묻고 작은 도움들을 주면서 그러면서 제 정보를 수집했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은행 거래 패턴, 생활 습관, 주변 인간관계까지 모든 걸 파악했을 거예요. 강 조사관이 계속 설명했어요. 2021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어요. 할머님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고 대출을 실행하고 그때부터 몰래카메라도. 아니에요. 몰래카메라는 최근 2달 전부터예요. 아마 최종 단계에서 할머님의 일상을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할머니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이 누군가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는 게. 그런데 조사관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은행 직원. 서지영 씨는 어떻게 이 모든 걸 알았던 건가요? 강 조사관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서지영 대리는 사실 저희 수사에 협조해주고 있던 분이에요. 협조요? 네, 6개월 전부터 할머님 계좌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됐는데 서지영 대리가 그걸 발견하고 저희에게 신고해 준 거예요. 그럼 서지영 씨는 경찰인가요? 아니에요. 일반 은행 직원이에요. 다만 강 조사관이 또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개인적인 동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동기요? 네, 자세한 건 서지영 대리에게 직접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 조사관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다만 서지영 대리가 아니었다면 이번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분 덕분에 할머님도 구할 수 있었고 도연 조직도 건강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서지영에 대해 더 궁금해졌어요. 왜 그녀가 자신을 도와준 건지, 그 개인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조사관님,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연과 공범들은 재판을 받게 되고 의료진 공모 사건은 별도로 수사가 진행돼요. 강 조사관이 설명했어요. 그리고 할머님은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어요. 손해배상이요? 네, 신용카드 피해액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말이에요.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돈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신뢰, 무너진 관계, 그리고 남편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것들은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조사관님,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강 조사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선 재판에서 증언해 주시면 도연을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도움을 주실 수 있어요. 할머님의 경험담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거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님. 강 조사관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할머님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이 모든 건 할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강 조사관의 말은 따뜻했지만
할머니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어요. 수사대 건물을 나서면서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5년이라는 시간. 남편의 죽음부터 오늘까지 모든 게 누군가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됐으니 앞으로는 다르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서지영. 그녀에게는 꼭 다시 만나서 고마움을 전하고 그 개인적인 동기가 무엇인지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하늘을 보며 할머니는 걸었어요. 오늘도 힘든 하루였지만 이제 조금씩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광역수사대에서 돌아온 할머니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집 앞에 선이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2달 동안 이곳에 몰래카메라들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예전처럼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도 할머니는 구석구석을 살펴봤어요. 경찰이 모든 카메라를 제거했다고 했지만 여전히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할머니는 오늘 들었던 이야기들을 정리해 봤어요. 도연이 속해 있던 조직 47건의 피해 사례, 23억 원의 피해 금액, 그리고 무엇보다도 5년 전 남편의 죽음과 관련된 의혹들. 정말로 그때도 도연의 계략이었을까? 할머니는 5년 전을 떠올렸어요. 남편이 처음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는 그래도 희망적이었어요. 초기 발견이라서 수술하면 완치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도연이 더 좋은 병원을 아는데 한번 가보시라고 권했을 때, 그때는 정말 친절한 조카가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연이 의료계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믿었죠. 2번째 병원에서 이미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의 충격. 그때 남편의 절망적인 표정과 자신의 무력감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하지만 강 조사관의 말이 맞았어요. 그때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의사의 진단을 믿었을 거예요.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어요. 늘 하던 일상적인 행동이지만 오늘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찬물이 끓는 소리, 찬 잎의 향기. 이런 작은 것들이 예전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아마도 이를 뻔했기 때문일 거예요. 차를 마시면서 할머니는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 단지 안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벤치에는 어르신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6시였어요. 평소 같으면 저녁 준비를 할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식욕이 없었어요.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으로 확인해 보니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사돈댁 며느리 김미영 씨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고 옆에 서 있는 딸 지민이도 울었던 것 같은 흔적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지금 누군가를 만날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문을 열자 미영 씨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이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들어와요. 할머니가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미영 씨는 소파에 앉아서도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지민이는 엄마 옆에 바짝 붙어서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차라도 한잔 할까요? 할머니가 부엌으로 가서 차를 더 끓이는 동안 거실에서는 조용한 흐느낌 소리가 들렸어요. 차를 가져와서 테이블에 놓자 미영 씨가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이모님,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미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도연이가 이모님을 그렇게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기다려줬어요. 급하게 말을 재촉하지 않고 상대방이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도연이가 체포됐다고. 미영 씨가 천천히 말했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설마 이모님을 속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니 정말로 끔찍한 일이었더라고요. 미영 씨가 가방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어요. 이게 경찰에서 준 자료예요. 도연이가 한 일들. 할머니는 그 종이들을 받아봤어요. 도연의 범죄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도연이가 이런 사람인 줄. 미영 씨가 계속 말했어요. 오히려 도연이는 항상 이모님을 걱정하는 척했어요. 이모님이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실 것 같다. 돈 관리는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계속했거든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그 걱정들이 모두 가짜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미영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어요. 도연이가 계속 이모님을 나쁘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쁘게요? 네. 이모님이 돈을 너무 아끼신다. 가족들한테는 인색하시다. 이런 식으로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이 그런 식으로 평가받고 있었다는 게 충격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는 이모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지민이 생일 때마다 선물도 챙겨주시고 설날이나 추석 때도 항상 용돈을 주시고. 미영 씨가 지민이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도연이는 계속 이모님이 돈만 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 사이에서도 점점 이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줄어들었고. 할머니는 이제 이해할 수 있었어요. 도연이 계획적으로 가족들 사이에 거리감을 만들었다는 걸요. 그리고 시아버님을 요양원에 보내자는 이야기도. 미영 씨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도연이가 계속 설득했어요. 이모님 혼자서는 모시기 어렵다.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요. 할머니는 그때를 떠올렸어요. 시아버님이 치매 초기 증세를 보일 때 도연이 요양원 자료들을 가져왔던 일을요. 그때 시아버님도 싫어하셨는데 네, 아버님은 끝까지 집에서 지내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도연이가 이모님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계속 말하니까 미영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다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이모님을 완전히 혼자 만들려고.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치밀한 계획이었구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미영 씨가 잠시 지민이를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산 관리 이야기예요. 재산 관리요? 네, 도연이가 이모님이 나이 드시니까 실수할 수 있다. 누군가 도와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대신 관리해드리겠다고.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요양원에 들어갔다면, 그리고 도연이 재산 관리를 맡았다면 정말 무서워요. 미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만약 이모님이 그때 속아 넘어갔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지. 그때 지민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도연 오빠가 나쁜 사람이었어요. 어린아이의 순수한 질문이었어요. 지민이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어른들의 심각한 분위기는 느끼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지민이의 눈을 바라봤어요. 맑고 순수한 눈동자였어요. 응, 오빠가 잘못된 일을 했어. 하지만 지민이나 엄마는 아무 잘못이 없단다. 그럼 이제 오빠를 볼 수 없어요?
한동안은 볼 수 없을 것 같아. 오빠가 한 일에 대해 벌을 받아야 하거든. 지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심각한 일이라는 건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미영 씨가 다시 말했어요. 이모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도연이를 더 주의 깊게 봤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 사람이 너무 교묘했어요. 누구라도 속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당신들도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할머니의 말에 미영 씨가 더 울먹였어요. 이모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죄송해요. 울지 마세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이에요. 할머니가 미영 씨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앞으로요? 우리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요. 할머니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도연이 때문에 우리 사이가 멀어졌다면 이제는 다시 가까워져야죠. 미영 씨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봤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할머니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직은 모든 게 혼란스러워요. 5년 동안 당했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고. 당연하죠. 저희도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미영 씨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천천히 회복해 나가요. 할머니가 제안했어요. 우선은 지민이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지민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어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고 새들의 지저귐 소리도 오랜만에 평화롭게 들렸습니다. 어제 미영 씨와 지민이를 만나고 난 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아파트 단지 안작은 정원에는 봄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개나리, 진달래, 벚꽃. 생명력 넘치는 꽃들을 보니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생겼어요. 오늘은 꼭 가야겠다. 할머니는 어제부터 계획했던 일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서지영에게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전하러 가는 거였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할머니는 어떤 선물을 가져갈지 고민했어요. 돈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서지영은 은행 직원이고 자신을 도운 건 돈 때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베란다에 있는 화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작년 봄에 심었던 제라늄이었는데 이제 예쁜 분홍색 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정성껏 키운 화분이라 더욱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걸로 하자. 할머니는 화분을 조심스럽게 들어서 깨끗이 닦았어요. 그리고 예쁜 리본으로 포장지를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화분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서랍을 뒤져서 편지지를 찾았어요. 하얀 편지지에 정성스럽게 감사의 마음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서지영님께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당신의 용기와 지혜 덕분에 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모든 게 정리되지 않았지만 당신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작은 선물로는 제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정성껏 키운 꽃이니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고맙습니다. 박말순 올림. 편지를 봉투에 넣고 화분과 함께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껏 화장을 하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은행까지 가는 길에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서지영이라는 이름이 왜 그렇게 익숙하게 들렸는지.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인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30년 넘게 교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으니 그중 한 명일 수도 있었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 30분이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라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대기표를 뽑지 않고 바로 안내 데스크로 갔어요. 서지영 차성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어떤 업무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개인적인 일이에요. 박말순이라고 전해주세요. 안내 직원이 내선 전화를 걸더니 곧 서지영이 나왔어요. 고객님, 어떻게 오셨어요? 서지영의 얼굴에는 놀람과 반가움이 동시에 나타나 있었어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VIP실로 가실까요? VIP 상담실에 앉아 할머니는 가방에서 화분을 꺼냈어요. 이거 정말 작은 선물인데요. 어머,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는데. 서지영이 당황하면서도 고마워했어요. 제가 키운 거예요. 정성껏 키웠으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정말 예뻐요. 고마워요. 서지영이 화분을 받아들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할머니가 편지를 내밀자 서지영이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편지를 읽는 서지영의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지나갔어요. 감동, 고마움, 그리고 뭔가 복잡한 표정. 고객님,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제가 한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당연한 일이라니요. 6개월 동안 저를 지켜봐 주시고 위험한 순간에 구해주시고. 이런 게 당연한 일일 리 없어요. 할머니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세요? 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단순히 은행 직원으로서의 의무 때문이었을까요? 서지영이 잠시 망설이더니 의자에서 일어나 사물함으로 갔어요.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서지영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서 오래된 편지 한 장이 나왔어요. 노란색으로 바랜 편지지, 어린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 할머니는 그 편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어요. 이거 혹시. 서지영이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지영아, 힘내자. 넌 분명히 훌륭한 어른이 될 거야. 선생님이 믿어. 글씨는 30년이 지나서 많이 바랬지만 할머니는 그 글씨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자신의 글씨였으니까요. 지영이. 설마. 네, 맞아요. 혜성초등학교 2학년 3반 김지영이에요. 서지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할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눈앞에 있는 이 성숙하고 똑똑한 여성이 30년 전 그 작고 수줍었던 지영이라니. 지영아. 정말 지영이가 맞니? 네, 맞아요. 30년 전 그 지영이에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지영이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였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공장에서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죠. 그래서 지영이는 늘 혼자서 지내야 했어요. 학교에서도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옷도 남루했고 준비물도 제때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할머니는 그런 지영이가 늘 마음에 걸렸어요. 급식비를 내지 못해서 점심을 굶는 날이 있으면 할머니가 몰래 급식비를 대신 내줬어요. 필요한 학용품이 없으면 할머니가 퇴근 후에 문구점에서 사서 다음날 슬그머니 지영이 책상에 놓아뒀죠. 겨울에 코트가 없어서 춥게 다니는 지영이를 보면 할머니는 누군가 기증한 옷이라며 따뜻한 옷을 마련해줬어요. 하지만 모든 걸 비밀로 했어요. 지영이의 자존심이 상할까 봐서요. 그때 다 알고 있었구나.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다 알고 있었어요. 지영이 편지를 손에 들고 말했어요. 이 편지는 2학년이 끝나고 3학년으로 올라갈 때 선생님이 주신 거예요.
할머니는 기억했어요. 그해 겨울 지영이가 자꾸 공부가 어렵다, 따라갈 수 없다고 말하는 걸 들었던 일이요. 어린 지영이는 자신이 다른 아이들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가정환경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성적도 좋지 않았거든요. 할머니는 그런 지영이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방과 후에 따로 불러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지영이가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어요. 지영이는 머리가 나쁜 게 아니야. 지금은 환경이 어려울 뿐이야. 하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이 편지를 주셨어요. 지영이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으며 계속 말했어요. 선생님이 힘들 때마다 이 편지를 읽어봐라고 하셨거든요. 정말로 힘들 때마다 읽었어요. 할머니는 그제서야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서지영이 자신을 도와준 건지, 왜 그렇게 헌신적으로 보호해준 건지. 그런데 어떻게 제가 그 할머니라는 걸 알았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지영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박말순이라는 이름을 봤을 때도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거든요. 흔한 이름이니까요. 그럼 언제 알았어요? 6개월 전이에요. 고객님 계좌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어서 신상 정보를 확인하던 중에 지영이 설명을 계속했어요. 생년월일을 보니까 선생님 나이와 비슷했어요. 그리고 주소지를 보니 혜성시였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때 그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감격으로 떨렸어요. 30년 만에 선생님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요? 계좌 거래 패턴이 너무 이상했어요. 지영이 전문적으로 설명했어요. 선생님은 30년 동안 아주 규칙적인 거래 패턴을 보이셨거든요. 매주 월요일에 일정 금액 인출, 분기별 적금 입금.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갑자기 신용카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한 번에 여러 장씩. 그리고 온라인 결제가 늘어나고 대출까지. 지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선생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30년 전에도 항상 신중하시고 계획적이셨잖아요. 할머니는 감동했어요. 30년 전의 기억을 바탕으로 자신의 성격을 파악했다니. 그래서 퇴근 후에 계속 조사했어요. 지영이 계속 설명했어요. CCTV 영상도 확인하고 관련 인물들도 추적해보고. 그러면서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선생님이 사기를 당하고 계신다는 걸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 건가요? 네, 하지만 단순히 신고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증거가 확실해야 했거든요. 지영이 설명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김도연이라는 사람을 더 자세히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죠. 어떤 사실들이요? 전과 기록, 다른 피해 사례들, 조직적 범죄 연루. 이 모든 걸 정리해서 경찰에 제출했어요. 할머니는 지영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지영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을 보호하는 거였어요. 그 사람들이 언제 실행에 옮길지 모르니까 계속 지켜봐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쪽지를 그날이 결정적인 날이 될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했던 거죠. 할머니는 이제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었어요. 30년 전 어려웠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의 은인을 구하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는 걸요. 지영아, 정말 고마워. 할머니가 지영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할 건 저예요, 선생님. 지영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 너는 원래 훌륭한 아이였어. 아니에요. 정말로 선생님 덕분이에요. 지영이 가방에서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사진에는 귀여운 여자아이가 나와 있었어요. 지영이를 닮은 6살 정도의 아이였죠. 제 딸이에요. 어머, 정말 예쁘다. 이름이 뭐예요? 은서예요. 지영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은서? 예쁜 이름이네. 선생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뜻으로 지었어요. 이 말을 들은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아. 그리고 은서에게도 선생님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지영이 계속 말했어요. 엄마를 도와주신 선생님이 계신다. 그분 덕분에 엄마가 공부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요. 그래서 은서도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30년 전에 심은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 돌아왔다니. 지영아,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 뭐가 궁금하세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지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선생님이 주신 용기 때문이에요. 용기? 네, 그 편지에 쓰여 있던 말. 넌 분명히 훌륭한 어른이 될 거야 라는 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지영이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공부도 따라가기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저를 믿는다고 하셨으니까요. 지영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했고 대학도 야간 대학으로 갔어요. 일하면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지금 이 일도. 지영이 은행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금융 쪽 공부를 더해서 고객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선택한 거예요. 할머니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 작고 수줍었던 지영이가 이렇게 훌륭한 어른이 되어 있다니. 지영아, 정말 잘 자랐구나. 선생님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선생님과 제자 사이의 특별한 유대감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이렇게 헤어지기는 아쉬워서요. 물론이지. 나도 그러고 싶어. 할머니가 기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은서도 꼭 소개해줘. 정말요? 은서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지영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뭐? 정말 감사해요. 그때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지영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만약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있지 못했을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는 원래 그럴 능력이 있는 아이였어. 나는 그냥 조금 도움을 준 것뿐이야. 하지만 그 조금이 저에게는 전부였어요. 지영이 편지를 다시 가슴에 품으며 말했어요. 이 편지가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할머니는 답하지 않고 그냥 미소만 지었어요. 선생님, 약속해요. 뭘? 앞으로는 제가 선생님을 지켜드릴게요. 지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30년 전에 선생님이 저를 지켜주신 것처럼요. 할머니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것이 바로 선행의 순환이구나 싶었어요. 30년 전에 심은 작은 친절이 이렇게 커다란 보답으로 돌아온 거였죠. VIPC를 나서면서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인생에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요. 30년 전에 작은 선행이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는 기적으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선생님, 다음 주에 은서와 함께 뵈러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할머니가 은행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지영이를 바라봤어요. 창구에서 다른 고객들을 돌고 있는 지영이의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할머니는 혼잣말을 했어요. 세상에는 정말 기적이 있구나.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작은 친절들을 베풀어야겠다고요. 언젠가 그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기적이 될 수 있으니까요. 3개월 후 6월의 첫 번째 월요일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서지영과 은서를 처음으로 집에 초대하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선 도연의 재판이 끝났어요. 조직적 사기와 금융범죄, 그리고 의료진과의 공모까지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서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다른 공범들도 각각 7년에서 12년의 실형을 받았어요. 특히 김태웅 의사는 의사 면허까지 박탈당했죠. 남편의 사건에 대한 재수사도 진행됐어요. 비록 5년이 지나서 모든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지만 도연과 김태웅 의사의 공모 사실은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가장 큰 위로가 된 건 남편이 정말로 초기 암이었다는 게 확인된 거였어요. 만약 첫 번째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았다면 완치 가능성이 90% 이상이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한동안 많이 울었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컸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이 고통받지 않고 편안히 떠날 수 있었다는 것에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거든요. 할머니는 부엌에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늘 오후에 서지영과 은서가 올 예정이었는데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고 싶었어요. 서지영이 어릴 때 좋아했던 음식들을 기억해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호떡까지. 30년 전 지영이가 점심시간에 다른 아이들 도시락을 부러워하던 모습이 떠올라서 오늘은 정말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고 싶었어요. 아침을 먹으면서 할머니는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 단지 안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벤치에서는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평범한 풍경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었어요. 3개월 전만 해도 이 모든 걸 잃을 뻔했으니까요. 아침을 먹고 나서 할머니는 은행에 가기 전에 잠시 사돈댁에 들렀어요. 미영 씨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지민이를 통해서 점점 가까워졌어요. 지민이는 정말 순수한 아이여서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할머니를 따랐어요. 지난달에는 약속대로 놀이공원에도 가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할머니와 미영 씨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이모님 안녕하세요. 문을 열자 지민이가 달려와서 안겼어요. 우리 지민이 오늘도 예쁘네. 할머니가 지민이를 안아주면서 미영 씨에게 인사했어요. 오늘 은행 가시는 길이죠? 서지영님 만나시는 날이라고 하셨던. 네, 맞아요. 오후에 우리 집에 놀러와요. 할머니가 설명했어요. 그분이 그때 도와주신 분이시죠?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미영 씨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기회가 되면 다음에 소개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모님 요즘 어떠세요? 밤에 잠은 잘 주무시고. 미영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처음 1달 정도는 할머니가 밤에 잘 잠들지 못했거든요. 몰래카메라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나아졌어요. 이제는 밤에도 잘 자요.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걱정했었는데 미영 씨가 안도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이모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일은 어떻게 되었어요? 어떤 일요? 다른 피해자분들 돕는 일 말이에요. 아, 그 일이었어요. 할머니는 한 달 전부터 비슷한 피해를 당한 다른 어르신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어요. 경찰에서 소개해준 피해자 모임에 참여해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다른 분들을 위로하는 일이었죠. 잘 되고 있어요.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하셔서 서로 이해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정말 좋은 일이에요. 이모님 같은 분이 계셔서 다른 분들이 얼마나 힘이 나실까요? 미영 씨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오히려 더 많은 걸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는 그래도 운이 좋았던 편이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전 재산을 잃고 심지어 집까지 빼앗긴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껴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돕고 있으니까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지민이가 할머니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할머니, 오늘 은행에서 누구 만나요? 할머니를 도와주신 분이야. 정말 고마운 분이지. 그럼 저도 인사하고 싶어요. 지민이가 밝게 말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같이 만날까? 네, 좋아요. 할머니는 지민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 순수한 아이가 있어서 어른들의 관계도 더 빨리 회복될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럼 이제 가봐야겠어요. 할머니가 일어서려 하자 미영 씨가 말했어요. 이모님,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서 같이 드시는 건 어떠세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거든요. 그래요. 누가 와요? 시누이들이랑 조카들도 오고. 다들 이모님 만나고 싶어 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직 모든 가족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괜찮으시면 오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오시면 돼요. 미영 씨가 다시 권했어요. 그럼 서지영 씨와 만나고 나서 시간 되면 갈게요. 네, 좋아요. 기다릴게요. 사돈댁을 나서면서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다는 걸요. 3개월 전만 해도 가족들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은행까지 가는 길에 할머니는 지난 3개월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밤마다 악몽을 꾸고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에 시달렸죠. 하지만 서지영의 도움이 컸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같이 차를 마시면서 마음을 나눴거든요. 그리고 2번째 달부터는 피해자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부끄럽고 어려웠지만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3번째 달에는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새로 오시는 분들을 안내하고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때로는 언론 인터뷰도 했죠.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할머니는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었어요.